안녕하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기 마련이잖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인생은 한번 기대하고 살아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삶을 이어왔다고 해도 언젠가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 산 증인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제가 겪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백반집에서 일을 했어요. 사실 저는 어릴 적에 힘든 시절을 보냈었죠. 친정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 어릴 적부터 아버지 밑에서 살아야 했거든요. 그러나 아버지와 저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성격도 잘 맞지 않았고 툭하면 화부터 내시는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자마자 도망치듯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숙식 제공이 가능한 백반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백반집이 바로 시어머니의 식당이었죠.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을 시작했는데 몇 년 후 시어머니의 눈에 잘 들었던 것인지 저에게 정직원 느낌으로 여기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뭐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 한 장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젊은 시절을 모두 시어머니의 백반집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옛말에 오빠가 아빠 된다는 말이 있지 않나요? 사실 저희 남편도 시어머니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전에는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시어머니는 저희 두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된 후 심하게 반대를 하셨죠. 지금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거냐?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둘 사이 절대 허락 못한다. 결혼은 수준 맞는 사람끼리 해야 행복한 거야.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 평소에 영미 예뻐했잖아. 착하고 성실해서 좋다면서. 식당에서 일 잘하는 직원으로 예뻐하는 거랑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거랑 같아? 너는 수준이 맞는 애를 데리고 와야지. 엄마 없이 자란 애를 왜 만나? 엄마는 사람 면전에 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 영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대할 생각하지 마요. 사장님, 아니 어머니, 저 재석 씨 진심으로 사랑해요. 제가 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죽어라 노력할 테니 저희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두 사람 사이 절대 인정 못한다면서 남편에게 2년 끊자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게다가 저를 식당에서 쫓아내려고까지 하셨죠. 하지만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매일같이 울며 불며 매달리자 시어머니께서는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셨고 저희 두 사람을 허락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는 시어머니의 백반집이 평생 직장이 되었죠. 그렇게 저는 30년이라는 시간을 시댁 백반집에서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시댁 근처에 살면서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해야 했죠. 한 번은 시어머니가 식당을 쉬기로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저와 남편 둘이 식당에 출근해서 일을 해야 했죠. 그런데 식당이 한창 바쁠 시간대에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셨어요. 처음에 저는 식당이 걱정되어 전화를 하신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아니었더라고요. 예, 갑자기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온다고 하는데 집에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음식 좀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30분 내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와. 네? 어머니, 지금 식당이 많이 바빠서 눈코 뜰 새가 없어요.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그냥 배달 음식 드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중국집에 제가 주문해 놓을게요. 너 지금까지 내 말을 어디로 들은 거냐? 식당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친구들한테 중국 음식을 대접하라는 거냐? 얘가 지금 누구 망신을 시키려고 그래? 어머니 식당이 정말 바빠서 그래요. 남편도 저도 서빙에 음식까지 만드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음식 배달까지 해요. 그냥 오늘만 배달 음식 드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너한테 부탁하는 입장이냐? 나는 배달 음식 죽어도 싫으니까 당장 식당에서 잘 나가는 메뉴들로 골라 가지고 와라. 시어머니는 식당이 바쁜 시간인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고 무조건 음식 배달을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시어머니 말씀대로 식당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음식들 몇 개를 만들어서 택시를 타고 배달을 해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서방님 부부가 오랜만에 시댁에 왔을 때였어요. 서방님 부부는 일 때문에 제주도에 살고 계시다 보니 시댁에 자주 오시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께서는 서방님 부부가 오시기 일주일 전부터 저를 괴롭히며 이것저것 준비를 시키셨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약속된 날이 찾아왔고 예정대로 서방님 부부는 시댁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동서가 시댁에 들어선 순간부터 저와 자꾸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동서 친정이 과수원을 크게 하고 계셔서 시어머니께서 결혼 전부터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아이고 우리 예쁜이 왔어? 집에 오면서 뭘 그렇게 가지고 왔어? 빈손으로 와도 괜찮다니까. 그나저나 사돈은 잘 계시지? 아예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사돈님 배랑 사과랑 아주 좋은 걸로 골라서 보내주셨더라고. 에이, 오랜만에 오는 건데 작은 선물이라도 가지고 와야죠. 부모님은 잘 지내고 계세요. 안 그래도 엄마가 며칠 전에 전화 오셔서 어머니께 과일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매번 빈손으로 터덜터덜 오는 누구보다 네가 100배 1000배 낫다.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니까. 제필이한테 들었는데 사돈 총각이 지금 대학교 교수로 있다면서. 아유 언제 교수가 됐대? 예, 저희 오빠가 얼마 전에 대학교의 교수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지금 축제 분위기예요. 엄마는 오빠가 빨리 장가만 가면 소원이 없겠다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대학교 교수가 된 건데 축제 분위기가 이어질만 하지? 역시 교육 잘 받고 자란 집안에서는 대학교 교수도 나오는구나. 시어머니는 그날 말끝마다 가정교육을 운운하며 은근히 저희 집안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엄마 없이 자라서 제가 이 꼬라지를 하고 있다면서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집안이 잘난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정교육을 못 받고 자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확실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했죠. 엄마가 없긴 하지만 고모가 엄마처럼 신경 많이 써주셨고 가정교육을 안 받고 자라지는 않았다면서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동서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해서 저와 비교를 해댔어요. 결국 그날은 보다 못한 남편과 서방님이 시어머니를 말리기 시작했고 덕분에 큰 다툼 없이 지나갈 수 있었죠. 사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제 사정을 알고 힘들지 않냐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물론 시댁 가까이 살면서 시집살이까지 당하는데 힘들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당연히 힘들기도 하고 식구들에게 서운한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와 둘이 살다 보니 사랑받은 기억도 없고
집에 사람이 가득했던 적이 없어서 항상 썰렁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시집 와서 몸은 힘들어도 가족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내심 좋았어요. 안정감도 생기고 나름 결혼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제 몸은 30년 동안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많이 힘들었나 봐요. 몇 년 전부터 이상하게 목이 자꾸 마르고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댁 일에 식당 일까지 하면서 많이 힘들었나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죠. 사실 시댁 식당이 장사가 잘 되는 편이라서 엄청 넓고 정신없이 바쁘거든요. 원래 사람이 피곤하고 힘든 일을 하게 되면 살부터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유로 살이 빠지나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보험 설계사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집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친구는 집에 들어오면서 제 얼굴을 힐끔 보더니 정말 심각한 표정을 짓고는 걱정스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 혹시 어디 아파? 대체 얼굴이 왜 그래? 누가 보면 피죽 한 그릇도 못 얻어먹은 줄 알겠다. 넌 어떻게 날이 갈수록 마르기만 하냐? 혹시 그 나이에 다이어트라도 하는 거야? 다이어트는 무슨, 식당 일에 시댁 일까지 있어서 그런지 가만히 있어도 살이 쭉쭉 빠지더라. 특히나 요즘은 단체 손님이 많아서 그런가 살만 빠지고 몸에는 힘이 없어서 죽겠어. 다이어트도 안 하는 상황에 그렇게 살이 빠지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건데? 혹시 모르니까 시간 날 때 병원에 가서 검사 좀 해봐. 우리 나이에는 몸 간수 진짜 잘해야 돼.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살 좀 빠진 걸로 병원 찾아가면 사람들이 웃어해. 살 좀 빠진 게 뭐 대수라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거울 앞에서 서서 네 얼굴 좀 봐봐. 너 진짜 심각해. 몸에 뼈만 남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아유, 살은 좀 빠지긴 했어도 어디 아프거나 한 게 아니잖아. 별일 아닐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아유, 네가 의사냐? 의사도 아니면서 네 몸이 아픈지 멀쩡한지 어떻게 알아? 내가 이 보험 일을 하면서 가장 무섭다고 느끼는 게 갑자기 이렇게 살이 빠지는 거야. 살이 급속도로 빠지게 되면 분명히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시간 될 때 병원에 가서 검사 꼭 받아봐. 친구는 저에게 무조건 시간 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끝까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친구는 정색을 하면서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나중에 큰 병 얻어서 후회하지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나이에 아프기라도 하면 고생은 자식들이 하게 되는 거라고 했죠. 결국 저는 친구의 걱정스러운 이야기에 혹시 모르니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검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검사 내용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더니 조심스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평소 목이 자주 마르고 최근에 살이 빠졌다고 하셨죠?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당뇨가 생긴 듯 합니다. 예?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뇨라니요? 집안에 내력도 없는데 이렇게 갑자기 당뇨가 생길 수도 있나요? 게다가 제 나이는 이제 50이 넘었는데요. 무슨 병이든 내력이 없어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데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당뇨는 어린아이에게도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선생님,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먹으면 완치도 가능할까요? 아휴, 안타깝게도 당뇨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를 하신다면 수치가 좋아져서 단약을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의 환자분들이 단약에 방심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 상태가 나빠져 다시 약을 먹게 되거나 인슐린까지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그럼 선생님 말씀은 제가 평생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고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찍 검사를 받으셔서 인슐린까지 맞을 단계는 아니네요. 대신 약은 드셔야 할 것 같고 꾸준히 식단 조절하면서 내원하며 관리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당뇨를 일찍 발견한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하셨죠. 당장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병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합병증이 생겨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친구가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당뇨가 있는지 모르고 있었을 텐데 순간 아찔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본격적으로 당뇨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고 식이 조절을 하면서 관리도 하게 되었죠. 하지만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관리를 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식당의 음식들이 손님들 입맛에 맞춰져 있다 보니 짜고 매운 편인데 제가 요리까지 맡아서 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건강해지기 위해 샐러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식당이 너무 잘 되어 바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관리에 소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병원 예약도 미루고 안 가는 경우가 많아졌죠. 게다가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당뇨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시도 때도 없이 일하기 싫어서 꾀부리는 것 아니냐는 막말이 뱉어댔어요. 이 시간에 어딜 나가겠다고? 이제 조금만 있으면 손님들 몰려올 텐데. 아이, 너는 생각이 있는 애냐 없는 애냐? 너 설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이 시간에 병원 예약 잡은 거냐? 어머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웬만하면 식당 쉬는 날로 예약 잡아보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남아있는 자리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예약 잡은 거예요. 엄마랑 내가 당신 시커먼 속을 모를 것 같냐? 아, 너 일부러 일하기 싫어서 오늘로 예약 잡은 거잖아. 조금 있으면 식당에 손님들 엄청 밀려올 텐데 병원 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하고 얼른 일할 준비나 해. 여보, 아직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잖아. 잠시 쉬는 시간에 병원 좀 다녀오겠다는데 꼭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해? 병원에 가서 검사만 잠깐 받고 오면 돼. 오래 안 걸리니까 다녀올 수 있게 해줘. 너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말 어디로 들어 처먹었냐?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손님 맞이할 준비하라니까. 당뇨 걸린 게 모자랑이라고 이 시간에 병원에 가겠다고 해. 나는 죽어도 외출 허락 못하니까 너는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양파나 깔아. 시어머니와 남편은 쉬는 시간에 잠시 병원에 다녀오겠다는 저를 보며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못 나가게 막더군요. 두 사람이 방방 뛰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전 결국 그날 병원 예약을 미룰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횡포가 이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히 시어머니는 식당이 쉬는 날에도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어요. 한 번은 식당이 쉬는 날에 한참을 미뤄둔 병원 진료를 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침 일찍부터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시더군요. 너 오늘 식당에 나가서 내일 장사 준비 좀 해놔라. 어제 보니까 김치랑 밑반찬이 다 떨어졌지 뭐냐. 오늘 만들어놔야 내일 장사도 편하게 하니까 얼른 가서 해. 어머니, 저 오늘 병원 진료 가려고 해서요. 어제 보니까 김치랑 밑반찬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할 양 남아있던데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일 장사하다가 김치랑 밑반찬 떨어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서 내일 창사 준비 미리 해놔. 만약에 내일 식당 가서 확인했는데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아주 네 제삿날을 만들어줄 테다. 시어머니의 호통에 저는 병원 진료를 그 다음 주 쉬는 날로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쉬는 날이 돌아올 때마다 저에게 식당 장사 준비를 시키거나 제주도에 살고 계신 서방님 부부에게 보내야 할 음식들을 만들어내라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못하게 붙잡아 두었죠. 아무래도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저는 점점 당뇨 관리에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한참 만에 찾아간 병원에서 좋지 못한 소식을 들어야 했어요. 당뇨병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황이어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게다가 이미 발에는 괴사가 진행되고 있어 절단을 해야 했어요. 물론 절단 부위가 크지는 않았지만 양말을 벗으면 징그럽게는 보이기는 했죠. 게다가 어떨 때는 절단 부위가 쓰라리고 아파서 쩔뚝거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평소에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고 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슬리퍼나 샌들 같은 신발들을 주로 신고 다녀야 했죠. 하지만 그런 저의 모습에 두모자는 벌레라도 본 듯이 표정을 팍 구기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대체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손님들이 식사하고 계신데 종업원이 이딴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 어느 식당 직원이 일하면서 슬리퍼나 질질 끌고 다녀? 그리고 이 옷 꼬라지를 좀 봐라. 네가 내 와이프라는 게 창피해 죽겠다 아주. 내가 당뇨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통풍이 잘 되는 신발 신고 다니지 않으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내 옷이 뭐 어떻다고 그래? 식당에 일하러 오면서 원피스라도 입고 올까? 시끄러워. 그깟 당뇨가 뭐라고 하늘 같은 네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그리고 손님들 계시는데 예의 없게 슬리퍼 질질 끌고 다니는 게 말이 되냐? 하여간 이래서 가정교육 못 받은 애는 집안에 들이는 게 아닌데 이대로 가다가는 네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겠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막말을 한참 쏟아내고도 분이 풀리지 않는 것인지 플라스틱으로 된 앞접시를 제게 있는 쪽으로 던지기도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가 플라스틱으로 된 앞접시를 던질 때 재빠르게 피해서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죠.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고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쳐다만 보고 있던 남편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평생을 지켜주고 편이 되어주겠다고 할 때는 언제이고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은 시어머니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날 저녁이었어요. 식당 영업시간이 종료되기 30분 전쯤에 뜬금없이 시어머니가 다가와서 남편과 함께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금방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업이 종료되고 뒷정리까지 마쳤는데도 두 사람은 식당에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았죠. 당연히 제가 건 전화는 끝까지 무시했고요. 결국 저는 혼자서 뒷정리를 한 후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도 들어왔죠.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기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저만 빼고 나가서 고기를 먹고 들어왔다는 것을 바로 눈치챌 수 있었죠. 당연히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되었고 남편에게 따지고 들기 시작했어요. 당신 지금 나가서 고기 먹고 들어온 거야? 어떻게 나는 혼자서 식당 뒷정리를 하게 만들고 당신은 어머니랑 손붙잡고 둘이 나가서 희희낙낙 고기를 구워 먹고 올 수가 있어? 내가 엄마랑 고기 좀 먹고 들어온 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막말로 네 몸뚱어리가 정상적이었으면 엄마랑 내가 둘이 나가서 밥 먹고 왔겠어? 옆에서 계속 다리를 쩔뚝거리니까 쪽팔려서 둘이 갔다 온 거 아니야? 뭐라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뭐 다리를 쩔뚝거리고 싶어서 이래. 이 꼴이 보기 싫었으면 치료나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주던가. 병원 좀 가겠다고 하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든 게 누군데 이래. 저는 남편의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며 난리를 쳤어요.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고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모습에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해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니까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계에 다다랐는지 진지하게 이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났을 즈음 저의 분노를 폭발시킨 일이 하나 발생하게 되었어요. 일이 있던 그날은 단체 손님 예약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저를 포함해 모든 식당 직원들은 정신없이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밑반찬 세팅을 하고 있던 저에게 다가와 부딪히더니 손에 들고 있던 물을 놓쳐 바닥에 쏟았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양말이 다 젖게 되었고 축축함이 느껴져 급히 양말을 벗어야 했죠. 그런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본인이 잘못해놓고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면서 저에게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도 큰 소리에 놀랐는지 제가 있던 곳으로 헐레벌떡 뛰어왔고 시어머니와 함께 방방 뛰더라고요. 너 설마 눈도 잘못된 거 아니냐? 왜 부딪혀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리고 징그러운 이발을 누가 보면 어쩌려고 양말을 벗어? 꼴 보기도 싫으니까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양말 신어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너 같은 인간의 며느리로 들였는지 모르겠다. 어머니가 오셔서 부딪히셨잖아요. 그래서 물이 다 쏟아졌고 양말이 다 젖어서 벗은 건데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가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 아버지가 어른에 대한 예의범절도 안 가르쳐줬냐? 우리 엄마가 큰맘 먹고 너 같은 것을 며느리로 받아주셨으면 은혜를 갚을 생각을 해.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왜 애꿎은 우리 아버지를 걸고 넘어져? 그리고 내가 어머니한테 뭘 받았다고 은혜를 갚아? 너 같은 것을 받아줬는데 당연히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거 아니냐? 게다가 그런 꼴보기 거북한 발을 가지고 있는 급 떨어지는 너를 식당에서 일하게 만들어줬잖니. 그러니까 너는 나랑 우리 아들한테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돌아가면서 저에게 막말을 쏟아냈어요. 그날도 두 모자는 절단한 제 발을 트집 잡아 걸고 넘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죠. 이건 뭐 본인이 와서 부딪혀놓고 상대방에게 책임지라며 돈 달라는 꼴이잖아요. 전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은 눈에 힘 빡 주고 두 사람 말에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은혜는 어머니가 저한테 갚으셔야죠. 애초에 제가 없으면 이 식당 제대로 안 돌아가잖아요. 막말로 어머니가 이 식당에서 돈 계산하는 것 빼고는 하는 일 없으시잖아요. 채석아, 얘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 기껏 먹이고 재우고 일자리까지 만들어줬더니 너 지금 주인 배신하는 거냐? 얘가 뭘 잘못 처먹었나? 대체 왜 그래? 어머니, 그동안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맨날 절단한 발 보기 싫다고 막말 내뱉고 왜 플라스틱 그릇 던지셨냐고요. 안 그래도 당뇨 때문에 발까지 절단에 힘들어하는 저한테 대체 왜 그러셨어요? 저는 두 모자 앞에서 멀쩡한 발 절단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왜 그러는 거냐고. 어차피 양말 신으면 손님들 앞에 보여지지도 않는데 보기 거북하다는 말로 왜 상처 주시냐고 하면서 속에 묵혀두고 있던 서러움을 시원하게 쏟아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개가 주인을 이딴 식으로 배신할 수 있는 거냐며 아주 쌩 난리를 치더군요. 남편 또한 저에게 제정신이냐면서 손가락질을 해댔어요. 그러나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말을 가리지 않고 다 쏟아내자 두 사람은 처음 있는 일에 약간 당황했는지 아주 잠깐 말을 더듬더라고요. 하지만 사람 어디 안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따박따박 이야기하는 저에게 화가 났던 것인지 평소보다 더 심하게 막말을 내뱉더라고요. 지 몸 관리 하나 못해서 발쾌해서 된 게 자랑이냐? 막말로 너만 억울한 거 아니다. 네 그 철단된 징그러운 발 때문에 나나 우리 아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쪽팔림을 감수해야 했어. 뭐라고요? 애초에 어머니가 병원 갈 때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막아서지만 않았으면 제 발이 이렇게 될 일도 없었어요. 아니, 너는 그걸 왜 내 탓을 하고 있냐? 참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그나저나, 저 흉측한 걸 어디에다 쓰는? 쓸모없는 거. 됐다. 너랑 더 이상 이런 일 만들고 싶지 않으니 그냥 우리 재석이랑 이혼하고 깔끔하게 갈라서라. 뭐라고요? 어머니가 대체 무슨 자격으로 이혼을 하라고 하세요? 이혼을 하더라도 제가 결정해요. 재석아, 원래 인생이 똥차 가면 새차 오는 거다. 쟤는 순순히 서류에 이혼 도장 찍을 것 같지 않으니 깔끔하게 그냥 버려버리자. 우리 아들이 얼른 이혼 통보해. 시어머니는 하다 남편을 조종해서 저희 부부를 억지로 이혼시키려고 했죠.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혼 문제에 있어서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설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마보이 같은 남편은 시어머니의 명령 한마디에 곧장 저에게 이혼 통보를 하더라고요. 나도 매번 너랑 이런 일 겪는 게 이제는 지긋지긋하다. 우리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 만약 당신이 합의 이혼 안 할 거면 나는 곧바로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러니까 서류 가지고 오면 얌전하게 도장 찍는 게 좋을걸. 어쩌지? 나도 이혼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는데. 내가 도장 찍어주면 당신이랑 어머니 좋은 일만 시키는 거잖아. 내가 또 그 꼴은 못 보지. 어디 한번 소송 걸어봐.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열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 알지? 내가 이 말 아주 그대로 증명해 줄게. 무일푼인 네가 변호사 비용이나 제대로 부담할 수 있냐? 너 100% 패소해. 그러니까 조용히 도장 찍어라.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혼 통보를 하고 난 후 저를 식당에서 내쫓고 못 들어오게 했죠. 어떻게든 쫓겨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보았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밀어내니까 힘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튕겨져 나가게 되더라고요. 결국 저는 무언가를 해보지도 못하고 식당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무작정 집 방향대로 걸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는 평소에 버스를 타고 식당에 출퇴근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가기 위해서는 지갑이 있어야 했는데 당시 개인 물품을 챙길 새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난 상태였죠. 그래서 저는 수중에 돈도 한 푼도 없었어요. 덕분에 선택의 여지 없이 걸어서 집에 가야 했는데 이런 제가 너무 처량해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길거리를 걸었죠. 그런데 그때 우연히 식당 단골 손님 한 분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단골 손님은 저를 한눈에 알아보셨고 눈물 범벅인 제 얼굴을 보더니 많이 놀라셨는지 눈이 2배로 커져서 말을 걸어왔죠. 영미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한창 식당에서 일하고 계실 시간인데 왜 여기서 울고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바쁘실 텐데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가시던 길 가세요. 영미 씨가 이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가요?
무슨 일인지 그냥 털어놔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도울게요. 단골 손님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며 꼬치꼬치 깨묻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단골 손님의 질문에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다른 손님이었다고 한다면 저도 그냥 별일 없다고 하면서 끝까지 티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단골 손님은 식당에 일주일 중 2번 이상을 오시고 동년배라 그런지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제 상황을 술술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제 사정을 듣고 나서 깜짝 놀라더니 일단 물이라도 사오겠다면서 편의점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그분은 생수 한 병을 사와서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아유, 아까 울어서 목도 많이 말랐을 텐데 물 좀 드세요. 그리고 갑작스러울 수도 있는데 영미 씨를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 혹시 저와 잠시 그분을 만나러 가실 수 있으세요? 예?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죄송한데 오늘은 너무 울어서 제 꼴이 말이 아니라 어디 가기가 좀 그러네요. 그분은 다음에 만나 뵙는 걸로 할게요. 저는 단골 손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괜히 수상해 보여 거절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단골 손님은 제가 꼭 만나줘야 하는 사람이라면서 한 번만 같이 가주면 안 되겠냐며 저를 설득했어요. 결국 저는 무슨 일이 생기기야 하겠나 싶어서 단골 손님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죠. 그렇게 단골 손님은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어떤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그런데 식당 안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와 동년배로 보이는 남자 한 명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저의 얼굴을 보자마자 곧장 일어서서 마치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분과 단골 손님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았고 본격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갑자기 만나자고 해서 많이 놀랐죠. 생전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이인데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오늘 바쁜 일도 없는데요. 그나저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처음 뵙는 것 같은데 저를 무슨 일로 찾으신 건가요? 내가 누군지 궁금하죠. 따로 집에서 들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재석이 아비 되는 사람이요. 그쪽 시엠이 되는 사람하고 오래전에 이혼을 했죠. 저는 앞에 계신 분인 시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시댁 식구들은 시아버지와 왕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남편과 서방님이 워낙 어릴 때 이혼을 하시기도 했고 시어머니에게 듣기로는 좋게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과 사는 동안 시아버지를 만나뵐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계실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나 싶기도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저를 이해하신다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름이 영미라고 했죠. 비록 시엠이 되는 사람이랑은 갈라선 사이지만 그래도 내 며느리이기도 하니까 말을 좀 놓아도 될까요? 예, 아버님 저는 괜찮으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 영미야 고맙다. 혹시 너는 나랑 네 시애미가 왜 이혼을 하게 된 것인지 알고 있니? 아니요,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혼을 하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사유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 며느리한테 쉽게 털어놓을 만한 얘기는 아니지. 사실 네 남편은 내 친아들이 아니다.
네 시어미가 밖에서 네 남편을 만들어 놓고 나랑 결혼을 했어. 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부모님은 남편이 뱃속에 있을 때 결혼을 하셨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 유전자 검사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아버지는 오로지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남편이 자신의 자식이라 생각하며 결혼을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서방님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왕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사람은 시아버지의 친구였다고 했죠. 게다가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니 남편의 친아버지가 바로 본인의 친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시아버지는 배신감에 치를 떨어야 했고 본인의 친구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다가가서 난리를 쳤다고 했어요. 그 결과 시부모님은 그날 크게 싸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혼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했죠. 시아버지는 그 당시에 이혼을 하면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빼앗아오고 단 한 푼도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싶었다고 했죠. 애초에 남편은 5년 동안 자식으로 키워왔기에 정이 많이 들었고 서방님은 또 본인의 친아들이라 먹고 살 길은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합의하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대신 직접 운영하던 백반집 5개 중 1개를 넘겨주게 되었다고 했죠. 물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욕심을 잘 알고 있었으니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사장의 권리를 넘겨준 것은 아니었다고 했어요. 그럼 아버님, 어머님한테 모든 사장의 권리를 넘겨준 게 아니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머니가 사장직으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쉽게 말해. 아니, 시애미는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바지 사장이야. 나랑 합의하에 매달 수익의 10%는 수수료로 줄 것이며 위법을 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도 따로 썼어. 시아버지의 말씀에 의하면 시어머니가 계약서 조항을 하나라도 어길 시 기본 계약금의 10배를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언젠가는 욕심 때문에 크게 돈 사고를 칠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서방님이 어릴 때 돈 사고라도 나게 되면 큰일이니까 일부러 계약서에 조항을 넣어 수수료 10%를 받기로 하고 따로 모아놓았다고 했죠. 그런데 시아버지 생각과는 달리 의외로 시어머니가 큰 사고 없이 수수료도 제 날짜에 보내오고 식당 운영도 잘하고 있어서 안심을 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년 전에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시는 백반집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바지 사장이기는 해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넘겨준 식당이라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대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같은 브랜드의 백반집을 운영하고 계시는 상황이었고 시어머니 식당의 이미지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는 한 식당의 추락으로 다른 식당까지 타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제자에게 저희 식당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염탐을 해보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했죠. 그럼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라는 분이 저기 제 앞에 계신 저희 식당 단골 손님이신 거예요? 그래. 원래대로라면 내가 직접 나서서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염탐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제자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셨군요. 그럼 저희 식당에서 알아내신 게 따로 있으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땐 1년 전엔 딱히 큰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 둘은 큰 문제가 없었겠지. 하지만 혹시나 하고 제자를 보내 염탐을 시켜보니 아주 가관이 아니더라. 시아버지는 단골 손님을 통해서 식당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물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내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구박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했죠. 시아버지는 단골 손님을 통해 모든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했어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시어머니가 운영 중인 식당을 돌려받을 생각까지 하셨다고 했죠. 그렇게 시어머니 식당에 대한 고민이 늘어가고 있을 때쯤 우연히 단골 손님을 통해 제가 맨몸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고민 끝에 저를 부르게 되었다고 했죠. 영미야, 갑작스러운 질문이겠지만 혹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어봐도 될까? 맨몸으로 쫓겨난 마당에 제가 무슨 선택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혼하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식당을 차릴 생각입니다. 시아버지는 저의 이야기에 생각이 참 많아 보이셨어요. 그래서인지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셨죠. 그러나 얼마 후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사는 것을 도저히 못 보겠다면서 저에게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운영하고 계시는 식당을 다시 되찾아올 생각이라고 하셨죠. 그러나 본인은 제자에게 이야기만 전해들은 상황이라 가지고 있는 증거물이 하나도 없다면서 대신 구해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증거물을 구해준다면 식당을 차리는데 투자를 하시겠다고 했죠.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미 쫓겨난 상황에서 증거물을 어떻게 찾아야 하나 라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혼을 하더라도 두 모자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획도 없이 무작정 시아버지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다음 날 두 모자가 뭐라고 하든지 무작정 식당에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예상대로 제가 식당에 나타나자 두 모자는 아주 난리가 났죠. 네가 뭔데 식당에 발을 붙여? 어? 너 이제 우리 식구도 아니고 식당 직원도 아니니까 당장 여기서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사라지라고. 엄마 말 못 들었어? 네가 여기 들어와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혼 도장 찍을 거 아니면 당장 나가. 제가 여기서 왜 나가야 하죠? 저는 이 식당의 정직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월이 증명한다고요. 그러려면 해고를 하더라도 최소 한 달간의 여유는 줘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이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전 당장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당장 식당에서 나가라며 문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두 모자 앞에서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모자는 제 입에서 노동청 소리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지 서로 눈치를 보다가 딱 한 달 기간을 주겠다면서 그 안에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집에는 오지 말고 식당에서 지내라는 말도 했죠. 그렇게 저는 식당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기회가 될 때마다 증거물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남겨두고는 했어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시어머니는 몇 년 전부터 적자라는 명목하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을 사용해왔고 상태가 좋지 않은 음식 재료들을 싸게 들여왔었죠.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고 양심에 찔려서 시어머니에게 음식 위생만큼은 신경을 쓰면 안 되겠냐고 몇 번이나 건의를 했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면서 매번 무시를 당했지만요.
그래서 항상 음식을 만들 때마다 양심이 무척이나 찔렸는데 이참에 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 두모자가 보지 않을 때마다 사소한 거라도 증거물을 최대한 많이 남겨두었죠. 그리고 현금 유도를 하고 있다는 증거물을 모으기 위해 전 화장실에 가거나 서빙을 하는 척하면서 손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모두 녹음해 두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저는 두 모자가 퇴근한 후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했죠. 사실 시어머니는 장부 2개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수익에 대한 장부를 2개로 나누어서 작성하셨죠. 물론 저는 장부를 왜 2개로 나누어서 작성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아마도 돈을 빼돌리기 위해 가짜 장부와 진짜 장부로 나누어서 작성하신 듯 했죠. 그래서 저는 모두가 퇴근한 후 그 장부 2개를 찾으려고 식당 여기저기 뒤적거렸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고 전 겨우 장부를 찾아내어 사진으로 증거물을 남길 수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진짜 장부와 함께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포스기 정산 내역도 추가로 뽑아 증거물로 남겨두었어요. 그렇게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 저는 증거물을 모두 모을 수 있었고 시아버지에게 잘 전달해 드릴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시아버지 말씀대로 시어머니에게 사표를 제출했어요. 제가 사표를 제출하자 두모자는 아주 신이 난 듯 보였죠. 저 또한 앞으로의 일이 기대가 되어 저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고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시어머니 식당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위반 사실 확인을 위해 식당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본인은 바지 사장이라면서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국 실질적인 식당 운영은 시어머니가 했기 때문에 영업 정지는 물론이고 큰 벌금까지 내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쯤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시어머니의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죠. 시아버지는 두 모자에게 제가 전달한 증거물들을 내밀면서 화를 내셨어요. 아, 자네 나랑 합의 보고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 기억하지? 알아보니까 식품위생법 위반에 현금 유도까지 했더라. 나는 계약서대로 할 테니 당장 식당 빼고 위약금 내놔. 아무리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해도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비록 내가 바지 사장이기는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유지해온 사람은 나야. 그런데 이제 와서 식당을 빼앗는 게 말이 돼? 절대 멋져. 이야기를 나눠보니 시어머니는 본인이 유리한 대로 상황에 따라 태도가 180도 돌변하더라고요. 식품위생법 위반을 했을 때는 바지 사장이라면서 핑계를 대더니 식당이 빼앗길 위기에 처하니까 본인이 바지 사장이기는 해도 실질적인 사장이라며 절대 못 빼앗긴다고 난리를 쳤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변호사까지 불러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 두 모자는 결국 꼬리를 내리고 식당 아니면 먹고 살 길이 없다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두 사람 앞에서 계약대로 같은 프랜차이즈 식당 계약금의 10배를 내놓으라고 하셨고 앞으로 시어머니 식당은 제가 맡아서 하게 될 거라는 통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로 제가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두 모자는 식당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저는 시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시어머니의 식당을 받아 재오픈할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던 나중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치를 보며 저를 찾아와서 싹싹 빌기 시작했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 제발 나 좀 살려줘, 여보. 그래 며느라가 우리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 지금 벌금 낼 돈도 없어서 막막한 상황이다. 제 비리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것들이 절대 못 해주겠다고 하더라.
나랑 재석이는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한 번만 살려줘. 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상의를 했더니 앞으로는 제 식당이니까 제가 알아서 결정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그 두 사람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기로 했죠. 물론 이혼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에 지체하지 않고 전 남편에게 예정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죠. 덕분에 저는 전 남편에게 재산 분할도 받았고 아직 고등학생인 아들 둘 양육비도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두 모자를 그냥 아르바이트생으로만 대하고 있죠. 물론 제가 당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아르바이트생들과는 달리 두 모자를 대할 때는 저도 모르게 까탈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종종 구박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저에게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과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거나 안쓰럽지는 않네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보니까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저는 두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어서 속이 아주 시원하고 식당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살맛이 나는 중이랍니다. 한번 힘든 일이 지나갔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만 다가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별것 없는 제 인생 스토리 관심 가지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를 위한 응원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